네, 안녕하세요. 박준호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몸과 정신 건강입니다. 제가 움직임 명상 과정을 이제 주말에, 어,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이 움직임 명상 과정에 진행하기 앞서서 몸과 정신 건강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명상이 어떤 이런 정신적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는 이제 분들도 정신 건강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보고선 많이 이제 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웰빙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웰빙이라 그래서 웰빙이 뭘까요? WHO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건강은 병이 없는 것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사회적, 그러니까 남들과 교류하는 것까지 웰빙한 상태, 잘 존재하는 상태를 우리가 웰빙이라고 한다. 웰빙 말 그대로 잘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항상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doing. 뭔가 해빙하기 위해서 doing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을 때 굉장히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 존재에서의 행복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현대사회, 뭐, 물질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뭐 해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해빙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제 말은 이 해빙과 두잉을 하면서 내 존재 자체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잠시라도, 10분, 20분이라도 존재 자체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기 위한 경쟁에서 두잉 상태에 우리 놓이게 되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장 큰 이 자본주의 사회의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이 비행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잘 있는다는 게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죽으면은 이 두잉도 할 수 없고 해빙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예시를 가져가 봤어요. 이제 저를 교육하셨던 이제 서울성모병원 이제 최종호 교수님 트라우마 전문가이신 의사분이시거든요. 이제 이 교수님이 200명의 이제 세월호 유가족을 10년 전에 맡게 됐대요. 근데 뭐 이 에피소드를 다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상담을 하면서 트라우마 상담을 하면서. 근데 전날에 이제 아이가 귀를 뚫어서 뭐 이년이 뭐 저년이 하면서 욕을 하면서 막 승질을 냈던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고 하고 또 뭐 담배 피워가지고 그렇게 매를 댔는데 애가 안 돌아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 벌써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 존재 자체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거. 네. 존재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우리는 두인과 해빙에서 충분히 더 많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단지 이 존재 자체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배우 김수로 씨가 얼마 전에 짠한 형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죽을 뻔했대요. 진짜 실제로 산소호흡기까지 끼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다. 왜 못했냐? 유가족이 너무 많아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거, 해빙하고 두잉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에 먼저 감사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잉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비잉을 요즘 아이들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내 뜻대로 주의를 옮기지 못해요. 내가 주의를 이렇게 주는 거를, 주의를 집중하는 거를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어떠한 이런 디지털 매체에 끌려다니기도 하고요. 혹은 내 통증이나 이런 곳에 한 곳에 너무 많은 주의를 쏟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비잉을 한다는 거는 내 존재에 대한 거를 느끼고,
내가 주의를 한 곳에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래서 비잉은 말 그대로 이 비잉 자체가 알아차림이고 이 비잉 자체가 명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존재를 느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움직임 과정도 움직임의 지각,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닌 내부로 이제 펼쳐지는 주의를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명상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강과 연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조금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마저 이제 뒤에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잘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아셨을 거고, 우리 여기 보면은 WHO에서 연구 통계를 낸 거예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 위험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망률이 늘어나고요. 신체 피지컬이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뭐 30분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55% 감소한답니다. 그리고 90분 이상 안 움직이면 사망 위험 2배 증가. 엄청나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7시간 이상 좌식 생활하면 우울 위험이 47배 증가, 47% 증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12배 증가. 이거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알츠하이머 치매. 그러니까 이게 신체 비활동성,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기능뿐 아니라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WHO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뭐, 약 먹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정신, 뭐, 이렇게 안 좋은, 몸, 이렇게 뭐, 당뇨 있고, 뭐, 이러면 약 먹으면 되지. 고혈압 있으면 약 먹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몸, 마음, 마음이 뭐야? 몸, 영혼, 의식, 이렇게 따로. 내 영혼은 약간 고귀한 거고, 내 몸뚱아리, 그리고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난 아닌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 다 겹쳐진 거 아닌가? 저는 이게 다 좀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이라는 거? 과연 우리가 이 정신이라는 게 어디서 오고 또 어떤 걸까요? 그래서 그걸 오늘 조금, 과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세뇌당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나하나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거다. 몸이 결국 내 영혼이고, 몸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몸에 대한 걸 함부로 하겠어요? 몸이 내 영혼인데? 내 고귀한 영혼이 몸인데? 함부로 안 하겠죠. 뭐, 나쁜 음식, 뭐, 수면, 건강, 건강에 나쁜 습관들 막 이러고 있는 거, 뭐, 안 하겠죠. 짝다리 짚고 있는 거. 내 만약에 영혼이 몸이라면, 그죠?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나눠서 생각하는 이유는 데카르트의 이 사고관을 우리가 이 의무교육 때 받아서 그래요. 데카르트니즘, 데카르트 철학이 뭐죠? 데카르트 철학은 이거예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정신이 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신이 모든 내 몸은 정신이 지배하는 거야. 딱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자아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니미즘의 세계의 끝. 어, 애니미즘 월드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연들 있잖아요. 나무, 강, 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사물에 영혼이나 의식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데카르트 이전에는 이 애니미즘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나무 막 함부로 못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이 데카르트가, 야, 저거는 영혼이 없어. 딱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죠. 인식 주체랑 인식 대상을 나눴어요. 그리고 res cogitans, res extensa. 이렇게 해서 나는 인식 주체고, 나는 영혼이 있는 인식 주체고, 넌 없어. 이 사물들은 없어. 이래가지고 과학이 발달이 된 거죠. 그죠?
과학이 발달이 되고 이제 애니미즘 세계가 끝이 나요. 이런 자연물에 영혼이 있는 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시대에는 흑인들도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노예로 부리고 이런 거예요. 예. 흑인들마저도 인식 그 대상이었던 거죠. 얘네는 야 이상하게 생긴 이 인디언들 뭐야? 이거 우리 인간이 아니야. 얘는 인식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다 노예로 쓰고 그랬던 겁니다. 예. 근데 그 문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은, 심신이원론을 만들어요. 심신이원론. 서양 문화에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사고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종교랑 윤리, 의학 등에 여전히 반영돼 있어요. 이 인식 대상에, 그러니까 내 몸이 인식 대상이 된 거예요. 내 몸은 옷 같은 거야. 이런 옷 같은 거야. 우리 지금 그 데카르트니즘의 교육관을 들어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영혼이다. 내 영혼 같은 이런 고귀한 거다라고 하면은 누가 몸을 이렇게 함부로 할까요? 막 살인하는 장면이 미디어에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미성년자 뭐 원조 교제 이런 거 나올까요? 그런 것들이 왜 행해진지 아세요? 그게 내 몸이 인식 대상이 돼서 그래요. 그냥 옷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빌려주고 나는 저 가방이 갖고 싶어. 나는 저 가치 있는 게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몸 빌려주고 그거를 갖는 거예요. 근데 내 영혼이면은 그런 내 몸을 팔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린 몸과 마음이 분리돼 있다. 몸과 영혼이 분리돼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어디 있죠? 영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 몸이랑 정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팽배하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뒤에 가면 이제 현대 뇌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9세기에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이 철학이. 이 철학이 이제 우리 그 이 좌표계 있잖아요. 데카르트 좌표계.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티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좌표계 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에 의해서 이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죠. 직교 좌표계가 생기면서. 그래서 의무교육이 생긴 이유는 평범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의무교육이 생긴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의무교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하잖아요. 그 언어랑 수학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칸트가 이걸 이어가요. 칸트는 데카르트의 주체 중심 인식론을 발전시켜서 인식 주체의 선언적 구조가 인식 대상을 구성한다고 주장.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은 데카르트 철학을 가져가서 시간과 공간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한다고 이제 선,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선언론이에요. 근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현대 내과학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뇌에만 존재한다. 인간의 뇌의 지각 안에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현대 내과학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공간으로 인식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은 움직임의 의도와 움직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흐름으로 인식한다. 물리학적으로도 시간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거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물리학이나 이제 양자역학 뭐 이런 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시간은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다 그렇게 세뇌당해서 있으니까 우리도 편하잖아요. 예. 이 우리의 추상적인 감각이에요. 그냥 움직임의 의도, 내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랑 움직임의 결과 사이의 예측값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은 인간이 경험에 대한 의식이 독특한 모델링 결과예요. 이거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직 이거 믿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시간이랑 공간이 왜 없어? 이렇게 생각할 테지만 사실 공간도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인간은 의식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면 돼요. 의식이, 정신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 철학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몸과 정신은 따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부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니체입니다. 니체.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철학자들이 뽑은 최고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메를로 퐁티는 이 과학자이자 철학자예요. 실제로 니체는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읽으신 분들 있나요? 이 책에는 나는 몸의 경멸자들을 경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플라톤, 기독교, 데카르트와 같은 이제 몸을 경멸하고 영혼이나 정신을 우위에 두었다고 비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몸이 전부야. 실제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체는 약간 과학적으로 아직 이게 논리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묻혔다가 이제 19세기 이제 멜로뽕티가 나와요. 멜로뽕티가 이 Phenomenology of Perception, 이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데카르트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지각을 추상적 정신이나 선언적 틀이 아니라 몸과 세계가 살아있는 대화로 보았으며 이는 데카르트와 칸트의 철학적인 한계를 넘어선 혁신으로 봤다. 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요. 몸이 구조와 운동의 가능성이 곧 우리 뇌가 인식하는 지각과 인지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지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팔을 뻗어서 이걸 잡을 수 있나? 이거를 핸드폰을 잡을 수 있나? 이것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각을 한다. 공간이란, 내가 펼쳐내서 그냥 매핑하는 거다. 나의 움직임의 가능성을 해석하는 것이 지각이고, 그것이 공간이다. 공간을 지각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물을 볼 때 이게 실험이 되게 있어요. 실험이 되게 많은데 건물 볼 때 우리가 부동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복도가 이렇게 있는데 유리가 앞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어, 되게 좁아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지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넓은데? 약간 이렇게 지각하시는 분들이 바뀌죠. 인식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우리 센터도 처음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좁아? 이러다가 안에까지 쭉 들어오면 생각보다 큰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각, 인식이라는 거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선업론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요. 근데 이걸 이어받아서 이제 최신 내각, 현대과학이 나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완전히 비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게 이제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The Embodied Mind, 체화된 마음을 통해 행화주의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지과학의 패러다임인데, 모든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이 모두 환경에 맞춰서 몸의 형태를 바꾸고 곧 내부 시스템을 다시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라는 거를 외부 환경에 맞춰서 내 몸의 형태를 바꾸고 곧 내부 시스템을 스스로 정의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거 예를 들면은, 번데기가 뭐 나방이 돼서 날아가고, 뭐, 동물로 따지자면 털갈이를 하고 환경에 맞춰서 이런 몸의 형태를 바꾼다. 그리고 곧 내부 시스템을 스스로 재정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인간도 똑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요. 그게 이제 행화주의라는 건데요. 신체가 환경을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호작용한다. 우리가 환경이랑 상호작용한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 태어난 애들을 보면은 좀 달라요, 지금이랑. 속눈썹도 길고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길고, 지금 생활이 없는 아이들 있죠? 움직임 없는 애들 어때요, 지금? 다 의기소침하고 자기 표현, 의사 표현 잘 못하고 이런 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교에 아시는 분이 심리 상담사를 하세요. 그분 아주대학교 이제 교수신데 그분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일단 그분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움직이면 해결된다. 물론 상담도 필요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움직임이 같이 선행돼야 돼요.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해요. 아이들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다 육체적으로 이런 환경이 안 돼서 그래요. 계속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뒤에. 세계 최고의 트라우마 의사, 뇌과학자 로돌프 지나스는 트라우마 감정이 곧 몸의 행위의 근원이라고 단언했다. 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어떻게 내가 화내는 게 내 몸의 근원이야. 그 몸의 근원이 맞아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덥잖아요. 더우면 어떻게 되죠? 더운 걸 어떻게 느끼죠?
몸에 열이 오르니까, 아, 더워. 라는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죠? 체온이 오르고, 피부 혈류가 증가하고, 땀이 나고, 이런 생리적 신호들이 모여서 덥다라는 감정이 딱 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화난다는 어떻게 인식될까요? 화난다도 똑같아요. 어떠한 그 화난다는 인식이 떠오르기 전에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Fixed Active Pattern이라고 해서 고정 행위 유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정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계속 그 몸 상태가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어떤 말만 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냥.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몸이 반응을 하니까 이거, 아, 나 화났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자주 나는 사람은 일단 몸에 대한 게 먼저 반응해서 이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환자나 뭐 아니면 조울증 환자나 이런 분들도 다 똑같아요. 심장의 기능이 제멋대로 뛰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가면은 정신과에서 주는 약이 대부분 바이오케미칼 약이에요.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한다든지 이 정신과 약이 뭐 뇌에 막 이런 질환 뭐 이런 약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내 몸에 대한 생리 활동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약이에요. 이 바이오케미컬 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조절해야 돼요. 몸을 조절하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신경과학 그리고 의학자, 의사입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책 데카르테에서 몸이 변하고 그 변화를 우리의 감정으로 느낀다라고 이분도 단언합니다. 네, 이 책 읽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물론 이 체화된 마음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철학책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뭐다? 야, 몸이 문제야. 야, 몸이 결국은 우리 정신이랑 연관돼 있어. 감정, 정신이라는 것이 몸이 변화가 온고 그 다음에 얘네가 따라서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우리가 이거를, 아, 야, 몸은 별거 아니야. 몸은 영혼이랑 달라. 딱 그럴 건가요? 아니죠? 몸이 내 영혼이고, 영혼이 내 몸이에요. 같은 거예요. 마음이 내 영혼인 거예요. 마음이 내 몸인 거예요. 동일시해야 돼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몸을 내 옷처럼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생명의 정의 뭘까요? 우리 어떻게 생명의 정의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활동, 생식과 유전이 가능하고 생명이 있으면 물질 대사, 적응과 진화, 발생과 생장, 세포의 분화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뇌는 활동을 안 해요. 실제로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뛰어야지 뇌가 활성화되고 머리가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아까 그 책들 얘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이 나오는데, 멍게에 대해서 알아요. 멍게는 유충때 뇌가 있는데 성체가 되고 나면 자기 뇌를 먹어치우고 바위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유충 때 이렇게 헤엄치면서 이제 다니다가 성체가 되면 바위에 붙어요.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인지하거나 반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뇌를 먹어치우고 내 영양소로 먹어치우고 그대로 살아요. 이런 연구들을 이제 보면서 야, 인간도 똑같더라. 뇌는 행동을 위한, 움직임을 위한 도구고 지각과 운동이 필요 없다면 뇌가 쓸모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정신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얘기했죠. 몸에 대해서 얘기했죠.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죠. 일단 움직여야 돼요. 운동, 아까 말했잖아. 운동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기 전에 일단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움직임 명상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몸 소중히 해야죠. 식이 조절해야죠. 이거 식이 조절에 대해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기능의학 관련된 이 유튜브 올려놓은 거 있는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것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몸이 다 망가지고, 결국 정신적 질환까지 앓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면, 당연히 중요하죠. 수면에 대한 연구들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다 잘 돼야 돼요. 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주체에 대해서 알고,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야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확신을 얻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거예요. 움직임 관련된 거 할 거고, 움직임 명상 관련된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할 거고요. 한 30분 정도 됐는데, 강의가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좀 지루한 면도 않은데,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몸에 대한 이제 몸이 소중하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 찍게 됐고요. 다음에 좀 할 내용은 요거 자기조절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기조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자아를 알아야 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다음 내용도. 요 몸과 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이전트. 자아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다음에 이어갈 거니까요. 또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